예, 이제 오전 키노트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멘텍의 이진현 상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진현 상무님 나와 계십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예, 상무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주식회사 멘텍에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사업을 전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멘텍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서버 이중화와 재해복구 그리고 이제 파스 플랫폼 이 솔루션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현재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 34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가 점점 이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요, 대중화되고 있고 또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가 이제는 대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가 운영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속성 문제라든가 가용성 문제라든가 요즘 좀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파스 솔루션이 적용된 게 작은 개발계 이 정도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안, 가용성, 백업 그리고 재해복구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안 됐는데 사실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핵심 업무 쪽으로 쿠버네티스가 적용됨에 따라서 운영하다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재해가 발생하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서비스 연속성과 관련된 보안, 가용성, 백업, 재해복구 이 부분은 이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구현 사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쿠버네티스와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운영 플랫폼에 문제가 생기면 그야말로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멘텍의 솔루션은 무엇인가? 이진현 상무님의 프레젠테이션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제 재해복구를 구축하는 사례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 재해복구나 백업이 기존 레가시에 익숙하고 사실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 DR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들이 거의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해외 자료를 보더라도 그냥 개요적인 이런 얘기밖에 없어서 실제 아주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우리가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 DR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실패를 하면 안 되니까 재해복구를 어떻게 또 성공적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재해복구가 실제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고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해소된 솔루션을 가지고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이 멘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한 24년 동안 이 재해복구와 HA에 관련한 명실상부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99년에 이 회사를 조인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해 유형을 이제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런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서비스가 제대로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웬만하면 다 복구가 다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그 기업이 원하는 시간 내에 고객이 원하는 시간 내에 복구가 안 돼서 상당 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난 20년간 되돌아보니까 늘 반복되고 개선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로부터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이런 이유를 무엇인지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IT 재해복구가 왜 이렇게 잘 개선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복구가 잘 안 될까? 그리고 특히 이 IT 재해복구에 대해서 투자는 왜 이렇게 인색할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종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비용이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센터 하나를 내가 구현하기도 힘든데 이걸 이원을 해서 우리가 운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요. 세 번째 의구심입니다. 이 뭐냐면 재해가 났는데 과연 서비스가 제대로 복구가 될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 의구심이 왜 들까요? 복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이 기사는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 이게 한 2015년에 베타 뉴스에서 나온 그 기사 내용이고요. 뭐 여기 이제 제가 걸어놓은 이 링크 들어가 보시면 원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백업과 복구의 불편한 진실을 이제 간추린 건데, 이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제로 재해가 나면 백업이나 소산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복구의 실패율이 40%에 무려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의 복구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비즈니스 복구단까지 가야 되는데, 비즈니스 복구단까지 갔었을 때 성공 확률이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자, 이런 그 불편한 진실이 왜 생기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업받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 소산된 데이터를 가서 재복구에 관련한 모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복구에 대한 모의 훈련을 대부분 수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더라도 이 텀이 너무나 많이 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재해나 장애가 났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엔지니어들 호출해 보면 아시겠지만, 잘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다른 데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된 엔지니어를 통해서 제대로 된 복구 서비스가 또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불편한 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복구가 늘 부담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IT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 노심초사하시죠. 재해가 나면 어떡하나, 장애가 나면 어떡하나, 장애가 났을 때 좀 제대로 복구가 돼야 되는데, 이 복구가 너무 안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 이 재해나 장애로 인해서 연간 발생하는 이 비용을 따져보니까 한 14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간 이 데이터의 손실 용량이 1.8이터인데, 이게 과거 한 4년 전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배 이상의 데이터가 손실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다운타임으로 인해서 손실을 경험한 기업이 무려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94%의 우리 IT 운영자와 기획하시는 분들 모두 다 복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복구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견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우리가 백업이든 실시간 복제든 재복구 솔루션이든 이런 솔루션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적은 뭐냐면 이 일이 터졌을 때, 이벤트가 터졌을 때 복구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루션을 선정할 때 복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복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백업을 어떻게 할 거냐, 소산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도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백업 받는 부분, 데이터를 원격적으로 소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토메이션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퇴근하시면서 백업 걸어놓고 퇴근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전부 다 자동으로 백업을 받고 소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복구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수작업을 하고 있죠. 그죠? 데이터를 리스토어하는 거, 비즈니스를 복구하는 과정들 전부 다 사람을 불러다가 인력에 의존해서 다 복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력에 의해서 복구하는 이 부분을 이제 오토메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 복구에 대한 실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복구의 복잡성과 의구심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이 과제는 뭐냐? RPO, RTO를 측정하는 것들, 서비스 레벨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복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이걸 또 리스크를 여러분들 감지를 하기 위해서 모의 훈련을 실시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의 훈련하는 거, 예방 점검하는 것들, 복구 절차,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시점까지 복구가 되는지 여러분들 가시화를 또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복구 자동화를 여러분 스크립트를 많이 짜시죠. 스크립이 뭐 나름 이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느 과정까지 복구가 되는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크립트들도 각각 솔루션 벤더들이 정해주는 스크립트를 작동하는데, 이 솔루션들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자동화를 할 필요가 있고 가시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따 제가 쿠버네티스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관리, 이 부분을 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재복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리케이션 변경 관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복구 구축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운영센터 하나 구축하기도, 운영하기도 여러분들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와 비슷한 또 복구센터를 하나 꾸린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효용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을 많이 따지잖아요. 재복구 센터 그러면 평상시에 놀고 있고 10년에 한번 가동될까 말까 한데, 여기에 또 내가 2배 가까운 1.5배의 어떤 비용을 쏟아 부어야 돼? 자, 이걸 또 수긍할 C레벨에 계시는 분들 그게 많지는 않죠. 자, 그러면
이런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여러분들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재해복구 센터로 활용함에 있어서 그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유닉스예요, 유닉스. 네. 아시겠지만 CSP 사업자들이 유닉스를 서비스를 하진 않습니다. 다 X86 기반이라서.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재해복구 센터로 꾸리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메인 업무들이 다 이제 X86 기반, 또 클라우드 기반, 프라이빗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재해복구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액티브 혹은 액티브 스탠바이에 아주 비용 저렴한 재해복구 센터를 꾸릴 수가 있고요. DR 센터에 대한 부지 확보나 건물 확충하고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자원에 대한 구매도 필요 없죠. 네, 그리고 액티브로 또 구성을 한다면 대기 자원에 대한 비용 또한 여러분들 줄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여러분들 쓴 만큼만 비용을 내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모의 훈련 때 여러 자원들을 실행을 시켜서 그때 쓴 만큼만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구하는 모든 과정, 모의 훈련을 이 모든 과정을 수작업을 할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 워크프로를 짜서 다 자동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가 하나 클릭을 했었을 때 워크플로우를 짰던 어떤 예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플로우를 여러분 다 짜셔서 자동화하지 않으면 이제 재해에 대한 복구를 그 비율을 성공 비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 훈련을 자주 하셔야 돼요. 과거에 이 모의 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의 훈련을 할 또 자원을 또 어떻게 생성할 거냐, 하드웨어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클라우드로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럼 모의 훈련할 때 버추얼 머신을 생성하고 생성된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데이터를 리스토어하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가동하고 가용성 체크한 다음에 이 머신을 다시 삭제하고, 이런 사이클을 여러분들 스크립을 만들어서 돌려주실 수가 있어요. 혹은 재해복구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이 모의 훈련을 자동으로 자원 생성부터 시작해서 모의 훈련 실행, 삭제까지 이 모든 사이클을 자동으로 다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의 훈련을 자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운영센터와 그리고 재해복구 센터 간의 어떤 갭 차이, 이런 부분 발생으로 인해서 복구가 안 되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다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애플리케이션 변경 관리를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재해복구를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사이트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변경된 데이터는 원격으로 백업 솔루션이나 복제 솔루션을 통해서 솟아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게 애플리케이션 변경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센터 내에 이런 애플리케이션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환경값들, OS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OS가 추가되고 앱이 추가되고 앱은 또 변경이 발생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요게 재해복구 센터에도 똑같이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예로 뭐 외부 솔루션 업체한테 외주를 줬어요. 외주 개발자들이 운영센터에 들어와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재해복구 센터까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외주 개발자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운영자가 알려줘야 되는데 운영자도 중간에 뭐 보직이 바뀌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재해복구 센터가 있다는 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운영센터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맞지 않아서, OS 버전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리고 스토리지나 네트워크의 환경값이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이 재해복구 센터에도 적용되지 않아서 재해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원래 이제 우리가 모의 훈련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의 훈련 주기를 그렇다고 뭐 굉장히 뭐 매일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변경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재해복구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모의 훈련이나 재해복구가 어느 상황까지 오고 있는지, RP와 RT를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시뮬레이션 돌리고 대시보드 형태로 여러분들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복구 성공률을 60, 70, 80 거의 100% 가깝게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해복구를 어떻게 우리가 또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복구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뤘다면 지금부터 이를 쿠버네티스 쪽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우리가 백업 받고 그다음에 재복구를 했었을 때 복구할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지, 이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etcd 뭐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계정과 모니터링 DB들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뭐 CI/CD나 이벤트 로그를 기록한다 그러면 이런 로그 데이터들,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인프라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환경값, 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또 백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스테이트 프로세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 데이터가 퍼시스트 볼륨에 저장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퍼시스트 볼륨 또한 마찬가지로 재복구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경을 변수 요소가 되는 컴피그 메모리와 시크릿 정보, 그리고 이게 또 야물 파일로 다 관리가 됩니다. 야물 파일들,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련한 인그레스 정보들, 뭐 이런 것들 다 재복구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들입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재복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아까 제가 변경 관리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 변경 관리에 아주 머리 아픈 점들, 곤욕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게 되면 다 해결이 돼버립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미지가 컨테이너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변경되는 것도 다 컨테이너 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컨테이너 자체를 우리가 원격지로 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즉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변경 사항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원격지로 다 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스토리지나 네트워크가 여러 인프라에 대한 환경 변수들, 근데 특히 어려운 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환경 변수들이 변화가 됐을 때 부분인데, 자, 이런 것들이 환경 변수들이 우리가 레가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환경 변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쿠버네티스 환경 오게 되면 환경 변수가 딱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컴피그 맥과 시크릿 정보예요. 요 두 가지 파일만 우리가 카피를 또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우리가 사용할 때 운영 환경하고 하이퍼바이저하고 OS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쿠버네티스 환경에 가게 되면 복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환경이 다르더라도 컨테이너 이미지 구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우리가 재복구를 원활히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K8S 환경에 대해서 재복구를 구성할 때 크게 웜, 핫, 미러 사이트는 액티브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세 가지 형태의 재복구를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우선 웜 사이트부터 어떤 방식으로 구성 가능한지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재복구를 구현하는 데가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4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웜 사이트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이는 구성처럼 운영센터가 뭐 저렇게 마스터 세대에 있고 워커노드 다중으로 구성이 돼서 뭐 저렇게 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원격지로 백업 받은 데이터를 소산하거나 아니면 뭐 스토리지나 소프트웨어 레벨에 실시간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뭐 여러 환경값, 퍼시스트 볼륨, etcd 뭐 이런 볼륨들을 원격지로 평상시에 주기적 혹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DR 센터에는 저 데이터를 받아줄 서버 한 대만, 프록시라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지칭할 수가 있는데요. 엔데일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받아줄 수 있는 서버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대만 올리고, 그런 스토리지는 뭐 S3를 쓰시든, 뭐 AWS를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 S3 혹은 뭐 또 블록 스토리지를 저 프록시 서버 쪽에 붙여서 엔데일 방식으로 복제를 받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R 센터는 평상시에는 자원이 전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 있지 않고 데이터만 소산하는 거예요. 데이터만 갖다 놓고 그러다가 재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 뭐 이런 게 바로 웜 사이트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RTO가 어떻게 됩니까? RTO가 실시간 복제를 쓰게 되면 제로가 되겠지만 주기적인 복제를 하게 되면 뭐 수시간에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시간 갭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RPO 측면에서 그렇고요. RTO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RTO 측면에서는 이제 재해가 났을 때 복구를 하는 겁니다. 재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평상시에 자원이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간 내에 혹은 뭐 수일, 일주일 정도의 복구 타임이 아마 소요되실 수가 있어요. 자, 재해가 났다. 자, 복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재해가 났다. 그러면 재해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DR 센터에서 우선 뭘 해야 됩니까? 관리자가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리스토어를 해야 될 겁니다.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리스토어를 하고 그리고 VM을 생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워크노드를 이제 뭐 2대, 3대 이렇게 생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워크노드 쪽에 필요한 퍼시스턴스 볼륨을 또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생성된 이 워크노드를 쿠버네티스 마스터 쪽으로 또 조인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들은 알아서 다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복구까지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관리자나 사용자들은 DR 센터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원 생성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복구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백업본 같은 경우는 또 데이터를 리스토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핫사이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 핫사이트입니다. 과거에는 핫사이트를 꾸리려면 자원을 미리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운영 비용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활용을 하게 되면 핫사이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이제 VM이나 컨테이너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복구를 하게 되면 복구 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핫사이트가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핫사이트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이 되겠고요. 구성도는 거의 이제 웜사이트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DR 센터에 VM 자원, 그러니까 업무를 띄워야 될 VM 자원을 미리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즉 쿠버네티스로 따지면은 쿠버네티스 마스터하고 워크노드가 미리 올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OS까지만 기동을 하고 모든 쿠버네티스 관련한 애플리케이션과 쿠버네티스 관련한 서비스들은 다 평상시에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복제를 합니다. 주기적 복제가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복제를 해야지만 우리가 핫사이트로 3시간 내에 복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핫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RPO 측면에서는 바로 거의 제로다. 실시간으로 복제를 하고요. RTO 측면에서는 수분 내에 혹은 수시간 내에 복구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런 업무들은 다 핫사이트로 꾸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무조건 실시간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서버 박스, VM 박스만큼은 OS와 함께 평상시에는 가동해 놓되 서비스만큼은 내려놓는 이 상황, 이게 바로 핫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재해남은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까요? 재해 한번 유발을 시켜볼까요? 운영 사이트 재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재해가 났다는 걸 감지를 하고요. 자, 그러면 관리자가 이제 재해 선포를 하고 복구에 관한 뭐 스크립을 작성하든 아니면 DR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맨 먼저 뭘 해줘야 됩니까? 복제된 데이터를 활성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복제된 데이터를 활성화를 해줘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그 데이터를 마운트해서 쓸 수 있게끔 유마운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타겟 쪽의 데이터, 실시간 복제된 데이터는 이제 리드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리라이트 방식으로 다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쿠버네티스 서비스 올리고 그리고 워크노드가 다 활성화되게 되면 워크노드에서는 다 알아서 파드들, 컨테이너는 자동으로 다 띄워주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DR 센터로 접속하면 복구가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이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경우는 머신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 올리고 파드 올리는 거 거의 저희 경험상 보니까 1시간도 안 돼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강점이 그거잖아요. 다 컨테이너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올라오는 게 무진장 빠릅니다. 어떤 서비스는 수십 초 내려도 올라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는 게 바로 이제 퍼시스턴스 볼륨을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요런 게 한 10분 정도, 뭐, 요렇게 좀 소요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웬만한 업무들은 다 1시간 내에 다 복구를 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러 사이트 구성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제가 볼 때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펼치시는 많은 고객들이 바로 이 K8S 환경에 대해서는 미러 사이트를 많이 구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미러 사이트는 액티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대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DR 센터를 안 부르고 보조 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영센터, 보조센터 둘 다 애플리케이션이 다 운영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마스터는 주 센터에만 둡니다. 마스터는 주 센터에만 두고요. 그리고 대기센터, 보조센터에는 워크노드만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주센터와 보조센터를 단일 클러스터로 묶고 이를
고속의 VPN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요 구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센터와 보조센터를 아주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셔야 돼요. 예. 요게 저속으로 연결을 해버리면 마스터와의 통신이 느려집니다. 저 보조센터에 있는 워크노드. 예. 그래서 반드시 고속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가 원격지에 없고 주센터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파드를 배포할 때 반드시 워크노드 총합 이상으로 구성을 하셔야지만 이 파드가 균등하게 배포가 됩니다. 자, 저렇게 워크노드 총합 이상으로 파드를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좀 절었는데 파드를 배포할 때 워크노드 총합 이상으로 배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보조센터에서는 이 파드가 배포가 안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영센터만 파드가 올라가고 보조센터는 파드가 안 올라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액티브 구성이 안 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총합 이상으로 파드를 배포를 해야지만 보조센터에도 파드가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센터 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DR 센터에서는 이미 가동 중인 파드가 그냥 서비스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접속하는 고객들은 GSLB를 통해서 로드 발렌싱 받아서 보조센터로 그냥 평상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는 IP로 접근하면 안 되고 GSLB를 통해서 네임 레저를 통해서 네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재복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운영센터가 이렇게 재해가 났습니다. 예, 재해가 나게 되면 GSLB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그냥 가동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 보조센터에 워크노드만 있고 마스터가 없어요. 예. 자, 워크노드는 있는데 마스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쿠버네티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올라간 파드들은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 오토스케일을 하거나 아니면 파드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해주거나 그리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못합니다. 즉 기존에 올라가 있는 파드가 계속적으로 서비스 제공해주는 이거 외에 이 컨테이너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업무를 아무것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마스터를 복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 미러 사이트, 액티브 구성에서 보조센터가 마스터가 없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마스터를 복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복구를 해서 ETCD를 마스터 쪽으로 하나 VM 만들어서 올리고 ETCD를 마스터 쪽으로 마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스터 서비스를 올리고 이 워크노드, 올라가 있는 워크노드는 새로운 마스터 쪽으로 조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렇게 완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복구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자, 마스터를 복구하고 올리더라도 기존에 이 파드가 올라가 있는 서비스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다운타임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이 있어요. 두 번째 액티브 구성은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액티브 구성은 뭐냐면 마스터가 주 센터만 있었고 보조 센터는 워크노드만 올라가 있었어요. 마스터가 없는 거였고 즉 하나의 클러스터만 구성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액티브 구성은 뭐냐면 주센터도 별도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조센터도 별도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그러니까 멀티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멀티로 올리다 보니까 이 멀티로 올라가 있는 쿠버네티스를 또 하나로 관리를 하기 위한 또 솔루션들이 필요할 겁니다. 뭐 요거를 저희 뭐 호스트 클러스터라고 그냥 지칭을 할게요. 그래서 이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주센터의 클러스터, 보조센터의 클러스터, 뭐 솔루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이걸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멤버 클러스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멤버 클러스터 두 개를 각각 주센터와 보조센터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퍼시스턴스 볼륨과 필요한 데이터를 주센터에서 보조센터로 실시간 복제를 합니다. RPO, RTO 전부 다 무중단으로 다 맞출 수가 있는 큰 장점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센터의 애플리케이션이 바뀔 거잖아요. 바뀌면 보조센터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포를 주센터로 배포할 때 보조센터 쪽으로도 동시에 배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배포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뭔가요? 주센터와 보조센터가 이 쿠버네티스 계정이 서로 통합하거나 계정 정보가 서로 카피가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쿠버네티스 간길이 액티브로 서비스를 꾸리고 재복구까지 구성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동시에 배포할 거냐. 그리고 이들 계정을 어떤 식으로 통합으로 관리할 거냐. 이 부분 두 가지를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배포를 동시에 배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CI/CD 파이프 라인을 주센터와 보조센터의 다른 쿠버네티스 간길이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배포하기 위한 CI/CD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 개발하시거나 만드셔야 돼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액티브로 움직이고 별도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센터가 재가 나더라도 서비스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호스트 클러스터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운영센터 쪽에. 보조센터 쪽에 또 통합으로 호스트 클러스터를 띄워줘야지만 통합으로 또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UI로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의로 인해서 호스트 클러스터가 사라진 부분을 액티브 두 번째 구성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복구할 거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액티브 구성에서 주센터가 재해놨을 때 보조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호스트 클러스터를 복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센터가 이렇게 재해가 났습니다. 재해가 나더라도 보조센터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요. 여기 이제 멤버 클러스터가 그대로 올라가 있고 쿠버네티스 마스터 그다음에 워크런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통합으로 모니터하거나 CI/CD 이런 부분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호스트 클러스터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호스트 클러스터만 복구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스트 클러스터가 필요한 마스터하고 그다음에 호스트 클러스터가 필요한 워크노드 이 VM을 생성해서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그리고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etcd 데이터를 이쪽에다가 리스토어를 해줍니다. 또 필요한 영문 파일들 이쪽으로 다 리스토어를 해줍니다. 리스토어 해주고 호스트 클러스터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줌으로써 완벽하게 주센터와 똑같은 과거의 주센터와 똑같은 보조센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스트 클러스터를 복구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의 RTO, 제로의 그리고 또 RPO를 구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액티브 미러 사이트입니다. 세 가지 사이트의 큰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웜 사이트, 핫 사이트, 미러 사이트. 자, 구성 방식 웜과 핫은 다 액티브 스탠바이입니다. 미러 사이트는 액티브예요. 그리고 초기 구성 복잡도 당연히 미러 사이트가 복잡합니다. 액티브이기 때문에 웜 사이트가 제일 간단하고 핫 사이트는 중간입니다. 그래도 핫 사이트 자체도 사실은 미러 사이트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요즘 굉장히 간단하게 꾸릴 수가 있습니다. 목표 RTO, 웜 사이트는 주로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 복구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핫 사이트는 24시간 이내, 엄밀히 따지면 이제 1시간 이내, 3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미러 사이트는 그냥 무중단으로 내가 꾸리고 싶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미러 사이트 가셔야 되고요. 목표 RPO, 실시간 복제냐, 아니면 주기적 복제냐, 아니면 백업된 데이터를 하루 간격을 두고 원격으로 소산할 거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웜 사이트는 한 달 이내, 그리고 핫 사이트는 하루 정도까지는 데이터가 달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다. 요 정도. 근데 요즘 핫 사이트도 거의 RPO에 대한 복구 목표는 다 0으로 거의 다 타겟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 사이트는 여기 1시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웜이 가장 싸겠죠. 평상시 운영 비용도 가장 쌉니다. 저 클라우드 쪽에 자원이 서버 한 대 최소한 그리고 스토리지 하나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요. 핫 사이트가 한 중간 정도 규모지만 그래도 웜 사이트하고 요즘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러 사이트는 고비용입니다. 이 평상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비용으로 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 이제 이 미러 사이트의 비용을 어떤 식으로 줄이냐면 액티브로 해가지고 워크로드를 반반 나눠요. 운영과 저기 그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보조센터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미러 사이트 자체도 비용을 현격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웜이 가장 낮고요. 핫이 그 다음, 미러 사이트는 무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성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재복구와 쿠버네티스와 관련한 이 파스 플랫폼 전체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 플랫폼은 저희가 아코디언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K8S나 혹은 뭐 EKS, AKS, NKS와 같은 CSP 사업자들이 제공해주는 쿠버네티스 서비스까지도 저희 아코디언에서 통합으로 다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그래서 자동으로 페일오버 해주는 MCS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 자동화된 방식으로 다 복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구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이렇게 가시화할 수 있는 MDRM이라는 솔루션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과 타겟 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RPO를 제로로 맞출 수 있는 리플렉스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재해복구에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뭐 실시간 복제면 복제, 복구에 대한 자동화면 자동화, 그리고 뭐 쿠버네티스에 대한 통합 관리와 복구에 관련한 거면 뭐 거기에 관련한 이런 솔루션들 저희가 다 제공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 컨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액티브 데이터 센터와 재복구에 관한 제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멘텍의 이진현 상무님의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뭐 옆에서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아까 백업과 복구의 불편한 진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 이 복구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사람 의존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 의존적이다 보면 좀 아무래도 그 들어오는 엔지니어의 스킬셋에 의해서 운영자의 스킬셋에 의해서 복구에 대한 품질이 다 좌지우지 되어버리거든요. 네, 데이터를 백업받거나 실시간으로 소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솔루션이 알아서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지니어의 스킬셋에 의해서 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잘 하는 걸로 우리가 맡겨둘 수가 있는데 복구는 사실 그렇게 되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구 성공률이 높지 않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맨파워하고도 관련이 있고 어떤 경험이라든가 경륜이라든가 프로젝트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무님께서 모의 훈련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실태가? 실제적으로 이 모의 훈련을 원래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의 훈련을 자주 해야지만 복구에 대한 리스크를 빨리 발견하고 그렇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달라졌구나, 이게 적용이 안 됐구나, 환경이 달라졌는데 적용이 안 됐구나, 이런 걸 빨리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모의 훈련을 하는 거가 정말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이터 센터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뭐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들, 이 오브젝트가 10,000가지가 넘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모 금융사 모의 훈련을 할 때 저희가 그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봤더니만 통상적으로 한 200에서 400명 인력이 들어옵니다. 모의 훈련을 할 때. 대단하네요. 그리고 한 이게 일주일 정도 소요가 민방위 훈련인데요.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너무 많은 인력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죠, 사실. 그래서 모의 훈련을 자주 할 수가 없고 1년에 한 번, 2번. 좀 많이 하는 데가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 모의 훈련을 좀 자주 해줘야지만 리스크를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운영과 재해복구 센터 간 갭이 발생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메꿀 수가 있는데 쉽지 않죠, 그게. 이게 쉽지 않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빨리 좀 자동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한 1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아까 이제 컨테이너로 가면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로 가면서 이제 백업과 복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바라봤을 때는 가장 큰 재복구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해결을 하지 못했던 애플리케이션 변경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환경 변수도 이제 두 개로 관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24년 동안 DR 솔루션을 계속 제공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존 레가시의 이 환경이 바뀐 거, 애플리케이션이 변경이 발생한 거. 자, 지금까지 수준은 뭐냐면 변경이 발생했다는 거 발견까지만 해줘요. 그리고 이를 맞춰주는 거는 전부 다 전문 엔지니어들이 들어서 수적으로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쿠버네티스로 가버리면 이게 자동으로 다 해결이 돼요. 이게 크나큰 축복 중에 하나죠. 정말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예.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4군데 정도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 DR을 해오면서 예. 이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거를 아, 저희는 알게 됐어요. 예, 실제적으로. 예. 진짜 문명의 이기구나.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RT와 IPO가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예, 예. 뭐 그리고 또 뭐 액티브로도 꾸릴 수 있는 예, 예. 환경이 달라도 그렇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예, 예. OS와 하이퍼바이저가 달라도 다 예, 운영이 예. 가능하고 예, 예. 그리고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예, 예. 이것 또한 큰 이점 중에 하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뭐 평소에 많이 들었지만 헷갈리기 쉬운 뭐 웜 사이트, 핫 사이트, 미러 사이트 개념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이 다 됐고요.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액티브 클라우드 센터와 재복구에 대해서 멋진 발표 멘텍 이지연 상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멘텍 또 상무님께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전 세션을 다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만 오후 점심 식사하시고 1시에 다시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딜레이 된 거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 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